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 후기의 체제 개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수치 체제부터 정치 제도까지 많이 개편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지는 목적이 무엇이냐?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후기의 제도의 개편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지배 체제의 유지에 있다는 것. 표면적인 이유는 농민 생활의 안정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체제 유지에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럼 조선 후기에 왜 개편이 필요했느냐? 당연히 사회가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인 어떤 폐단과 모순이 존재했기 때문이겠죠.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는 폐쇄적인 신분 구조에 있고요. 두 번째는 토지 제도의 문제. 세 번째는 수치 체제의 어떤 모순에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체제 개편의 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표면적인 목적은 농민 생활의 안정에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실질적인 어떤 목적은 어떤 지배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데 있다. 그리고 왜 개편이 필요했느냐, 그 배경은 첫째 신분 제도의 어떤 폐단인데, 바로 조선이 폐쇄적인 신분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미 사회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해가고 있죠. 자, 양반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농민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어드는 농민들, 이들이 과거에 이 정도의 숫자가 부담해왔던 어떤 역을 바로 소수가 이제 부담하게 되는 거죠. 과거보다 줄어든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역의 부담이 당연히 과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비들을 해방시킴으로써 공노비를 해방시킴으로써 순조 때는 양인의 수를 증가시키려고 했지만 이것 또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신분제도의 모순이다. 자, 이러한 소수들이 곧 양반 지주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대부분의 특권을 누리면서 결국 이 피지배층들이 양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당한 어떤 대우와 처우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민중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결국 토지를 이탈하게 됐고, 이러한 토지 이탈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체제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 수치 체제를 개선함으로써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게 농민 봉기를 가져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국가의 체제 개편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토지 제도의 폐단입니다. 고려 말에 과전법이 시행된 이후에 농민들에게는 영구 경작권이 보장됨으로써 사실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농민들에게 주었지만, 곧 대규모의 자영농을 만들어냈지만 16세기 이후에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자, 언제 폐지됐습니까? 바로 명종 때죠.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결국 양반 지주들에 의한 토지 사유화가 확대되었고, 그 결과 몰락한 농민들이 대부분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소작농이 증가하게 됐고, 이 소작농에 대한 지주들의 수탈이 강화되면서 결국 농촌 경제가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바로 부세제도, 크게 보면 수치제도죠. 수치제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자행되게 되는데, 자, 특히 이것은 세도 정치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세도 정치기에는 매관 매직과 이로 인한 탐관 오리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삼정의 문란을 가져오게 됐죠.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을 가져오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군정의 문란부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군정의 문란을 대표하는 게 이런 것이죠. 예를 든다면 도망간 이웃의 세금을, 조세를 그 이웃이 대신 내라. 이게 인징입니다. 자, 친척 것을 대신 걷는 걸 족징. 그리고 군역의 경우에 16에서 60세가 그 대상인데 16살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 심지어는 그 애절량이라는 그 정약용의 시조에 보면 배냇물도 마르지 않은 갓난 아이들에게도
호적상 나이를 고쳐서 군포를 부담지게 되죠. 이미 죽은 사람에게 걷는 걸 백골징포, 백골징포,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걷는 황구첨정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뭐 공납의 경우에는 박납의 폐단이 또 발생하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폐단이 농민의 이탈을 가속화시켰고 결국 국가에게는 체제 개편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정치 구조의 변화를 보시면요. 조선 후기는 비변사가 최고의 국가 정무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원래 조선 전기에는 의정부가 영의정, 좌의정의 합작으로서 국정의 중대사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었는데 삼포외변 때 바로 비변사가 처음 설치됩니다. 바로 변방의 어떤 변란에 대비하는 어떤 관청이다. 뭐 이런 비변사라는 이름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때는 임시기구였습니다. 삼포외변 때는 임시기구였는데 이때는 지변사 재상은 무관 중에 종이품 이상 중에 어떤 변경 지역에 대한 국방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은 사람을 주로 지변사 재상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 비변사의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가의 어떤 정무를 담당하기보다는 군무를 협의하는 기구로서 존재했고요. 을묘외변 때는 이게 이제 상설기구가 되는데 이때까지도 여전히 군무협의기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변사가 갑자기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임진왜란을 계기로 강화됩니다. 외란이 이제 길어지게 되자 이곳에서 고위 관료들이 합의기관으로 존재하게 되죠. 따라서 의정부가 없어지진 않았지만 의정부가 해야 될 일을 바로 이 비변사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국방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재정, 인사 문제 등 국가의 대부분의 일을 바로 의정부가 아닌 비변사에서 담당을 하게 됐다. 그래서 비변사가 명실상부한 최고 기관이 됐고 비변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의정부의 기능은 약해지고 또 육조의 기능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변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보시면요. 전현직 정승과 공조 판서를 제외한 오조 판서 그리고 차관급에 해당되는 참판들 각 군영의 대장, 여기서 군영은 이제 오군영을 얘기하겠죠. 조선 후기의 중앙군입니다. 오군영, 그 다음에 강화 유수. 여기서 이제 유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수원이라든가 또 이성계의 그 가게 시조가 있는 전주 그리고 수어청이 있는 남한산성 지역에 바로 경기도 광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그리고 호란 때 정묘호란 때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수도 방어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수원, 광주, 강화 그리고 고려 왕조의 수도 그리고 왕실의 어떤 그 어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 요 5개 지역은 지방이긴 하지만 경관을 파견하고 외관이 아니라 경관을 파견하고요. 이 경관을 유수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을 유수관이라고 부르고요. 국왕의 직속 행정기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관리들이 모두 비변사에 모여서 국가의 정무를 회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정부의 기능은 약화되고 육조의 기능도 약화되고 심지어는 왕권도 약화되고 비변사가 강화됩니다. 이 비변사를 누가 장악하죠? 자, 바로 호란 이후의 비변사를 서인 정권에서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서인들은 북벌을 주장하면서 이 비변사와 오군영을 장악했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 기반으로 삼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비변사가 확대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왕권, 의정부, 육조의 기능이 모두 약화되고요. 특히 세도정치기에는 중앙 관청 대부분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대부분 의정부에서 비변사에서 이 외척들이 국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 때 세도정치기의 폐단을 개선했던 흥선대원군 때는 비변사의 기능을 다시 의정부에게 돌려줍니다. 의정부. 그리고
조선 전기에 존재했던 삼군부를 부활시키면서 의정부는 국가의 정무를, 삼군부에서는 군사 기능을 담당하면서 결국 비변사는 1년 뒤에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게 국정 업무를 돌려줄 때는 비변사가 존재는 했지만 1년 뒤에 삼군부가 등장하면서 군사 업무까지 넘기는 순간 비변사가 폐지된다. 따라서 대원군 때, 고종이죠. 고종 때 비변사가 폐지될 때까지 조선 최고의 관청은 비변사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변사가 비변사 기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삼포해변 때 임시관청으로 설치돼서 군무 업무를 담당했다. 을묘해변 때는 상설기구로서 군무 업무를 담당했고 임진왜란 때부터 국가의 대부분의 일을 비변사에서 처리했는데 이것이 세도정치기까지 강화됐다가 흥선대원군 때 폐지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사와 전랑직이 있는데요. 특히 이 3사는 조선 전기의 언론기관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요직이었죠. 비록 하급관리이긴 했지만 국가의 어떤 기강을 확립하는, 그래서 봉박과 간쟁과 서경권을 통해서 고위 관료들을 견제했던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되면은 상대 세력에 대한 비판, 상대 붕당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 붕당에 대한 비판만 함으로써 자기 세력의 유지와 강화에만 주력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기능이 상실된 거죠. 3사의 생명은 바로 공정한 어떤 그 임무를 띠고 언론기관으로서 고위 관료를 규찰하는 사원부와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관원, 그리고 국왕의 자문기관으로서 국가 정책에 관여하는 바로 홍문관이 있었는데 그들의 기능이 자기 당 세력을 유지하는 데만 오직 목적을 두게 됐으니까 결국 3사의 기능은 변질된 겁니다. 또한 이조와 병조의 전랑, 좌랑과 정랑을 묶어서 우리가 전랑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 전랑이 인사권을 담당했던 곳이죠. 3사의 관원을 추천할 수가 있고요. 또 자신의 후임자를 스스로 천거할 수 있는 자대 낭청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이조 전랑직을 둘러싸고 바로 붕당이 처음 시작이 됐었죠. 심의겸과 김의원 사이에서요. 그러나 이제 이조와 전랑도 능력 있고 어떤 청렴한 어떤 관리를 3사에 추천한다기보다는 자기 세력을 요직에 심고 상대당 세력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조 전랑과 병조 전랑의 기능도 변질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조와 병조의 이런 전랑이 그 기능이 변질되다 보니까 영조 때에는 이 이조 전랑의 어떤 권한을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3사의 관리 추천권을 폐지하게 되고 자대의 낭창권을 폐지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폐지가 된 건 정조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조 때부터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시작해서 정조 때 폐지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조선 후기의 이제 군사제도의 개편인데요. 원래 조선 전기는 오위제였죠. 오위제는 의무병으로 구성된 바로 부병제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16에서 60세의 정남들이 의무적으로 번상을 하는 그것이 바로 중앙군인 오위였죠. 물론 일부 직업군인 갑사와 고위 관료의 자식들과 종친의 자손들이었던 고급 특수군도 있었지만 사실은 대부분 지방군, 바로 의무병인 부병제였죠. 그러나 외란 때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군용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정유재란으로 넘어가는 잠깐의 전쟁 휴식기가 있었죠. 이 휴식기 때 바로 훈련도감이 설치됐습니다. 이 훈련도감은 일본의 조총부대에 맞서서 삼수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삼수병. 이 삼수병의 경우에는 총을 쏘는 포수, 활을 쏘는 사수, 칼과 창을 쏘는 이런 사일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들에게 급료를 주기 위해서 삼수미세를 걷기도 했습니다. 1결당 2.2두를 거뒀는데
한마디로 이 삼수병은 급료를 받는 군인, 바로 뭡니까? 급료를 받는 군인이니까 모병들이죠. 모병. 용병입니다. 직업군인인 것이죠. 훈련도감을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유형이 차례대로 정비됩니다. 따라서 이 5군형의 특징은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임기응변적으로 설치가 됐다. 따라서 이 5군형은 조선 후기의 중앙군으로서 모병제로 운영이 됐지만 그 성립 과정이나 그 성격을 봤을 때는 대단히 허술합니다. 체계적이지도 못하고요. 그 구성원이 대단히 좀 다양하죠. 군형마다 서로 다릅니다. 자, 살펴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5군형은 설치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설치된 임기응변적 설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들의 군사적인 성격이 일정하지 않다. 어영청, 총유청, 수어청의 경우에는 지방의 농민들이 서울로 와서 번상하는 그런 경우고요. 훈련도감의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진왜란 때 설치가 돼서 급료를 받는 삼수미를 받는 그런 직업군인들이었고 이렇게 성격이 좀 다양하다. 그러면 이 5군형의 정비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뭐냐? 호란 이후에 서인들이 중심이 돼서 바로 북벌을 주장합니다. 북벌. 청나라에게 복수하자는 거죠. 이 북벌을 강조하면서 효종 때부터 어영청을 중심으로 수어청과 그 다음에 총융청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청나라를 조선이 칠 수 없습니다. 당시 어떤 국방력이나 군사력을 봤을 때. 그렇다면 서인 정권도 뻔히 그걸 알고 있겠죠. 따라서 명분상으로는 오랑캐인 청나라에게 복수를 하자라고 했지만 사실 서인 정권은 5군형을 강화함으로써 또 강화된 5군형을 자신들이 장악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 기반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인조반정 이후 서인 정권들이 5군형을 정비함으로써 자신들의 군사적 기반으로 삼고자 한 것, 이것이 바로 북벌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훈련도감, 어영청, 총유청, 수어청, 금유형이 있는데요. 특히 북벌의 본영은 어영청입니다. 북벌의 본영은 어영청이고 그리고 한때 이 훈련도감에는요. 벨테브레라고 하는 외국인, 서양인으로 하여금 신식 무기를 제조하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지방 군사 조직은 어떻게 개편이 되었느냐? 중앙군이 5위에서 5군형으로, 부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었다면 지방 군사 제도는 소고군 체제가 확립됩니다. 이것도 훈련도감과 함께 임진왜란 중에,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중에 바로 설치가 됐는데요. 특징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구성이 됩니다. 양반부터 노비까지. 당연히 양반들은 불만이 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반들은 내가 어찌 노비들하고 같이 군적에 포함될 수 있느냐. 그래서 양반들이 대부분 기피를 하고 거부를 합니다. 어쨌든 노비들이, 천민들이 군적에 포함됨으로써 결국 군적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걸 바탕으로 조선 전기의 진관 체제가 다시 복구되기도 하죠.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운영 방식을 보면 이들은 평상시에는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고요. 농민과 청민들이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고 농한기에 군사훈련을 받아요. 따라서 이들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군대라기보다는 바로 예비군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비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양반들이 소고군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회피했기 때문에 결국 상민과 노비들만 남았고 어쨌든 새롭게 노비가 추가됨으로써 군적이 늘어나 진관 체제를 복구할 수가 있게 됐다. 그러면 방어 체제의 변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원래 세조 때 오위가 확립되고 보법이 확립되면서 진관 체제라는 게 존재했었어요. 그죠? 근데 진관 체제는
지역 단위 방어 체제입니다. 각 도의 총군사령관은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겸직하는 관찰사고요. 또 각 지역의 군현마다 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진의 책임자는 수령들이죠. 어떤 한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일대, 그 주변 지역의 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지역 단위 방어 체제가 진관체제인데,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 16세기에 제승방략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제승방략 체제는 대규모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전국에 있는 군대를 한 곳에 집결을 하고 중앙에서 파견한 장수로 하여금 그 군대를 통솔하게 하는 방식인데, 임진왜란 초반 신립장군이 충주 지역에서 방어진을 구축했지만 결국 왜군한테 뚫렸습니다. 이 제승방략의 최대의 문제는 이렇게 한번 뚫리면 후방에 그걸 막을 수 있는 더 이상의 군대 조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더 위험에 빠질 수 있죠. 따라서 외란 중에 바로 진관체제로 복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진관체제로 복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소고군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고군 체제가 확립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 소고군 체제 이외에 여기 영장 체제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영장.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급 무관입니다. 하급 무관. 지방에 수령이 있으면 이 수령은 그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과 군사권을 모두 행사할 수가 있는데, 호란 이후에, 특히 정묘호란 이후에 이 수령은 대부분 이제 무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문신 출신입니다. 문관 출신이다 보니까 군 지휘가 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문 무관을 영장이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에 파견을 해서 수령이 행사했던 군사권만 이 영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그래서 지방관의 권한으로부터 군사권을 독립시키는 이런 제도인데, 수령들이 이 제도에 반발을 합니다. 또 지방 모든 곳에 이 영장을 파견할 만큼 무관이 충분하지도 않았고요. 또 국가의 재정이 부담됐기 때문에 영장 체제는 얼마 안가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만 존재했던 제도 중에 하나고요. 자, 그다음 이 전국의 변화와 이 탕평책, 이 부분은요, 지금 시작을 하게 되면 조금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탕평정치와 세도정치까지 묶어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과 다음 시간을 한번 연결시켜 보면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조선 후기 사회는 정치를 제외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근대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의 폐단이 드러나면서 결국 수탈이 강화됐고 행정기관과 관리들의 어떤 기강이 무너지면서 삼정의 문란을 통한 백성들의 착취와 수탈이 강화됐고, 결국 그런 사회적인 모순과 어떤 불평등을 자각하게 된 농민들은 결국 사회에 불만을 드러내게 됐고요. 이것을 무마하고자 결국 국가는 여러 가지 수치제도와 체제를 정비하기도 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 그러자 18세기 무렵에 이런 붕당 정치가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모순의 핵심이라고 봤던 영조와 정조는 결국 탕평 정치를 통해서 외부의 힘으로, 왕이라고 하는 외부의 힘으로 붕당 간의 어떤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치가 탕평 정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탕평 정치는 정조가 갑자기 죽음에 이르면서 실패하게 되고요. 결국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도 정치는 19세기의 조선의 정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도 정치기가 결국 조선의 완전한 어떤 몰락을 가져오는 시기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세도 정치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떠한 개혁을 단행하긴 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18세기의 탕평 정치와 또 탕평 정치를 왜 하게 됐는지, 또 영조와 정조의 탕평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탕평 정치가 실패한 이후에 세도 정치가 사회에 어떠한 문제를 극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